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특성과 예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과 치료법이 나올 때까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시대의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는 과연 어떤 질병인지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라 불리는 감염병은 오늘도 전 세계 국가들에서 사망자 숫자를 늘리며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감염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원인과 일반적인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감염 경로를 알고 예방 수칙을 실천할 수 있다입니다.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확대해서 그래픽으로 재구성한 그림입니다. 구형의 핵과 지질외피, 빨간색으로 표현된 스파이크로 구성되어 있는데 병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빨간 단백질 스파이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바이러스가 왕관처럼 보이게 하는 부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름도 그래서 붙여진 것이죠. 스파이크가 실제로 빨간색인 것은 아니고 사람들이 바이러스 표면에 스파이크가 갖는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빨갛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몸 세포 내로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병증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지방외피로 둘러싸인 핵 내부에는 RNA 유전 물질도 들어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복제하면서 증식하게 만들어주는 부분이죠. 감염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특성을 설명할 때 전파율과 치명률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전파율과 치명률이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 바이러스의 위험성이 결정되며 치명률이 높지 않다고 해도 전파율이 높으면 위험성은 더 커지게 됩니다. 바로 이 그림의 기초 재생산수가 전파율을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기초 재생산수라는 것은 한 사람의 확진자가 평균적으로 감염시킬 수 있는 사람의 수를 말합니다. 맨 윗줄에 있는 메르스의 경우 기초 재생산수가 1이 안 되는 정도의 감염력을 보이지만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명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위험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맨 아래줄 우측의 미수, 홍역 같은 경우는 기초 재생산수가 15에 달합니다. 2009년 전 세계적 범유행을 일으킨 사스의 경우에는 3.5 정도의 기초 재생산수를 보이는 반면에 코로나19는 현재 2.5 정도가 평균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유행이 끝나지 않은 신종 질환이어서 정확한 기초 재생산수를 얻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중증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들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비교해 봅시다. 인플루엔자, 코로나19, 사스, 메르스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방금 알아본 것처럼 기초 재생산수 R0를 살펴보면 인플루엔자는 1.3, 사스 3, 메르스 0.3에서 0.8 정도를 보입니다. 연구기관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감염력은 사스가 다소 높고 코로나19가 2에서 2.5 정도로 중간 정도 감염력입니다. R0 수치 아래 CFR로 표현된 것이 치명률입니다. 메르스는 34.4에 달하는 치명률을 보입니다. 100명의 환자 중 34명 정도가 사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코로나19는 사스보다는 낮은 3.4% 정도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처럼 의료체계를 비교적 잘 통제하고 있는 경우는 2.5 정도의 숫자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의료봉계가 일어난 지역의 경우는 10% 이상의 치명률을 보이기도 합니다. 바로 아래 인큐베이션 타임, 잠복기는 우리 몸 세포에 바이러스가 침입한 후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잠복기도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인플루엔자가 평균 1에서 4일 정도의 잠복기를 보이는데 코로나19는 2일에서 14일 정도입니다. 평균적으로 감염 후 7일 전후로 해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극히 일부에서는 14일을 넘는 긴 잠복기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코로나 질환과 비교할 때 잠복기가 길고 잠복기 중에도 다른 개체를 감염시키는 무증상 감염이 있어서 방역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의 역학적 비교. 두 번째로 인간 세포에 어떤 식으로 결합하는지를 모형화해 본 것입니다. 코로나19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 세포에 결합하는 수용체는 같습니다. 사스와 유사성이 많아 바이러스 학자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사스코브2로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앞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스파이크 단백질이 수용체와 결합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결합할 때 동일한 수용체와 결합하고 결합한 뒤에는 단백질 갑이란 것이 나타나서 스파이크의 앞부분을 자른 뒤에 인간의 세포 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코로나19를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전파 방식입니다. 전파 방식을 정확히 알게 된다면 우리가 감염병 시간에도 배운 것처럼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가 중요한 이유도 바로 비말 전파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들은 입자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가에 따라 중력의 작용으로 평균적으로 낙하하는 거리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나 코로나19,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평균 1.8m 정도의 거리 내에서 기침이나 재채기로 나온 비말 입자가 떨어지면서 전파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결핵군처럼 5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입자는 10m 이상 멀리 날아갈 수 있고, 이렇게 멀리 날아가 감염시키는 형태를 공기감염이라고 부릅니다. 보통은 1.8m를 기준으로 비말 감염과 공기감염을 나누고 있습니다. 미국 MIT에서는 기침이나 재채기로 발생한 코로나19 비말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실험했는데, 보통 중력의 영향으로 2m 안에서 바닥으로 떨어지지만 특별한 경우 7m나 8m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코로나19의 공기 감염 여부는 다소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비말 감염으로 전파되므로 2m의 사회적 거리 두기면 대체로 안전하다는 것이 전 세계 의료계의 보고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크게 세 가지 경로로 전파됩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서 나온 비말이 2m 이내로 날아가면서 새로운 개체에 전파되는 공기 중 비말 감염과 손을 통한 직접 접촉, 물체나 시설 표면을 통한 간접 접촉으로 감염이 일어납니다. 악수나 포옹 등 신체 접촉으로 직접 접촉 감염이 있을 수 있고, 바이러스가 묻은 손으로 물체를 만진 뒤 다른 사람이 그 물체를 만져서 접촉하는 간접 접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의 증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상만으로는 일반적인 감기인지, 인플루엔자인지,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세 가지 질환 모두 발열과 기침, 근육통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반 감기의 경우 호흡곤란이 나타나는 폐렴까지 갈 가능성은 낮습니다. 코로나의 경우 전염력이 높으면서 폐렴으로 인한 호흡곤란까지 갈 수 있어서 치명률이 높아집니다. 주요 증상은 37.5도의 발열, 기침, 호흡곤란, 인후통, 두통이 대표적입니다. 이외에도 설사와 같은 소화기계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미각이나 후각을 느낄 수 없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98%의) 코로나19 환자는 37.5도 이상의 발열을 보인다고 합니다. 기침은 76% 정도의 환자에게서 나타납니다. 44%의 환자는 근육통을 겪는데, 근육통만으로 코로나19를 확진하기는 어렵지만 유행 지역을 방문한 후나 확진자 접촉했을 때는 근육통이 있는 경우에도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로 증상이 나타난 후 7일 전후 증상이 심해져서 입원하게 되고, 이로부터 하루 이틀 뒤에는 호흡곤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호흡곤란이 있는 정도의 폐렴이 나타나면 2, 3일 뒤에는 중환자실로 옮겨야 될 정도로 급격히 악화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증상 후에 10일에서 12일 전후로 급격히 악화되거나 아니면 신체 면역 반응으로 완치되기도 하는데, 이때 바로 관림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증상이 발현된 지 2주 이상이 지나면 면역 항체가 생기면서 회복할 수 있는데,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나 55세 이상 환자는 치명률이 높아집니다. 다음은 코로나19의 전 세계 감염 현황입니다.
중국의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는 이후 전 세계로 빠르게 전파되어 우리나라 대구 경북 지역에도 타격을 입힌 바 있습니다. 현재는 미국이 가장 높은 확진자 수를 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300만 명이 넘는 확진자 수가 있으며 2020년 4월 26일 기준으로 20만 명 이상의 사망이 발생했습니다. 4월 26일 현재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범유행, 즉 팬데믹은 여전히 정상분포 곡선의 상승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정상분포 곡선의 절정을 향해 급격하게 감염자 숫자를 늘리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등 유행 지역에서 하루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어서 최악의 상황은 지나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 상황은 4월 26일 현재 1만 728명 전체 확진자 수에서 하루 추가 확진자가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의 감염 유행도 통제 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망자 수는 240명 정도로 2.4% 정도의 치명률을 보입니다. 그러나 잠복기가 길어지면서 증상이 급변하는 경향이 있는 감염병인 만큼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지역 감염이 발생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하루 신규 발생 환자 곡선을 살펴보면 현재 정상분포 곡선 우측 꼬리 정도에 해당하는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2차 감염 파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대로 통제 가능함을 암시하지만 현재 전 세계적인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안심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전체 확진자 누적 곡선은 S자의 평탄한 지역을 지나며 하루 확진자 수가 크게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 의료방역 체제를 활용해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비교적 잘 통제한 나라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정책 방향과 의료체계의 실행력, 국가적인 에피데믹 감염병에 대한 대응 준비가 잘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방역당국에서는 대외 정보 공개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개방적으로 민관 협력 체제를 이끌어간 점, 모든 과정을 국민에게 알리고 민주적 절차를 진행한 것이 효과를 나타냈다고 분석됩니다. 특히 해외에서 높이 평가하는 요소는 3T 전략입니다. 우리나라의 방역 전력이 세계 방역의 표준이 된 것은 확진 가능한 사람을 즉각 테스트하고 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확진자와 접촉자를 하나하나 추적해서 찾아 자가격리시키거나 치료하는 3T 정책 덕분입니다. 하루 500명이 넘던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그 효과성이 결과로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쉽게 이길 수 있는 왕도는 없으며 전파 경로를 차단하는 것만이 유일한 예방 전략입니다.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해서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마스크 쓰기가 절대적입니다. 비말 감염을 방지할 2m 거리두기와 중요한 전파 매개체인 손 위생, KF80 이상의 보건 마스크 사용이 모두 중요합니다. 보건 마스크의 중요성은 여러 실험을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등 마스크를 잘 사용하지 않는 나라들에 비해 우리나라, 대만, 홍콩 등 미세먼지나 황사로 인해 마스크를 익숙하게 사용한 나라들이 비교적 안정적인 방역을 하고 있는 것도 마스크의 효과성을 말해줍니다. 해외의 한 실험에서 여러 가지 재질의 마스크 종류로 바이러스, 세균, 먼지, 꽃가루 방어력을 측정해 본 결과 N95와 일반 수술용 덴탈 마스크는 95% 이상의 바이러스 방어력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식약처 기준 KF80, KF94에 해당하는 마스크들입니다. 면 마스크나 스펀지 마스크 종류는 보건 필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실상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바이러스를 걸러내는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좀 더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비누를 사용한 20초 또는 30초 이상의 손 씻기, 2m의 사회적 거리두기, 씻지 않는 손으로 눈, 코, 입이나 얼굴을 만지지 않기, 마스크 착용하기, 행사나 모임을 될 수 있으면 자제하기가
가장 일반적이고 중요한 예방수칙입니다. 몸이 아프면 집에서 쉬어야 하고 열이 나면 역시 집에서 쉬어야 합니다. 사용한 마스크나 휴지를 휴지통에 잘 버리고 락스를 희석시킨 소독제로 주변을 닦아주는 것도 중요한 예방수칙입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3, 4일 정도 집에서 잘 관찰하고 차도가 없으면 1339나 보건소에 연락한 후 안내에 따라 행동하는 것도 2차 의료시설 전파를 막기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등교를 기다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교는 기본적으로 교실에서 20명 이상의 친구들이 장시간 생활하므로 감염해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등교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학생 여러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등교 시 학교 내 거리두기 기본 지침을 반드시 지켜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실에서 수업 중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선생님과 학생 모두 교실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답답하더라도 학교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수칙이므로 지켜야겠죠? 두 번째로는 급식 시간이 아주 중요한데요. 급식 시간에는 마스크를 벗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배식을 위한 줄서기 단계부터 식후 식당을 나갈 때까지의 모든 순간 기본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급식을 배식 받을 때는 1m 이상의 거리 간격을 반드시 유지해 주세요. 음식을 먹기 전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도 잊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식사 중 대화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0초 이상 비누를 사용해서 수시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여기서 수시로의 기준은 바로 쉬는 시간마다 씻는 것입니다. 대만의 경우 현재도 등교 중지를 하지 않고 등교하면서 방역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이는 모든 학생이 쉬는 시간마다 30초 동안 손 씻는 규칙이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매일 2번 이상 교실 환기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점심시간을 포함해서 여러 번 환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책상이나 교실에서 가장 방역에 주의해야 될 문고리 등을 락스 이석 소독제로 닦아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지키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쉬는 시간에 친구들끼리 모이지 않는 것이겠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팀워크 과제로 협의할 일이 있다면 온라인 SNS를 활용하세요. 온앤오프를 현명하게 활용해야 될 시기입니다. 코로나19는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는데 최소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임상 테스트를 진행한다 해도 개발에 걸리는 기본 기간이 있어 당장 해소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간 감염병 팬데믹 연구를 꾸준히 지원해온 빌 게이츠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최고 연구진들이 100개 이상의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플루엔자에게 적용하는 타미플루 같은 효과적인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는 감염 경로를 차단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 손 씻기, 마스크 쓰기가 우리 자신과 사회의 건강권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한 내용을 되새겨 보겠습니다. 산림지대 벌목 등 과도한 환경개발로 야생동물을 매개로 한 인수교차 감염 신종 바이러스 범유행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삶의 양식을 근원적으로 바꿔나가야 할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발열, 일반적인 호흡기 증상부터 소화기 증상, 신장 증상까지 광범위한 증상을 보이는 신종 바이러스로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전파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은 감염을 예방하는 데 꼭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산국제고등학교 강은수였습니다.